네, 작년 한 해 중학교 3학년, 3년 1년 동안은 원격 수업 또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으로 수업이 원활치 못했던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거나 좀 답답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또한 작년에 1년 동안 학생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을 기다리면서 많이 들뜨기도 했고, 예, 많이 좀 설레기도 합니다. 올 1년은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에 대한 그런 능력이라든가 스킬이, 선생님들의 스킬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학생들의 스킬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잘 적응해서 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OT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 생활, 학교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 거고, 어제 드렸던 내용이 중복되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과 관련된 내용들, 학교 생활 기록부, 그다음에 내신 관리, 뭐 등급 계산이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취업을 해야 될지, 진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일단 내신을 잘 받는다고 해서 특성화고를 들어오긴 했지만, 취업을 잘 된다고 해서 특성화고를 들어오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 3년 동안 우리 아이를 또는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잘 크고 잘 졸업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네, 1학년 7반 담임이고요. 그 다음에 1학년 6반 담임 선생님은 오른쪽에 계십니다. 허종민 선생님이시고, 위치는 허종민 선생님께서는 1교무실 본관 3층에 계시고, 저는 4층에 ID 교무실입니다. IT와 디자인을 합쳐서 ID라고 하는데요. ID 부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언제든지 해주시고, 7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또 6반 학부모님들도 전부 다 카톡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OT를 진행하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갑자기 이거 정말 궁금한데 이따가 질문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사항 있으시면 카톡도 좋고, 아니면 요 줌에 있는 채팅 기능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말씀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학교 폭력.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학폭이 가장 적은 학교에 속해요. 그래서 학폭이 1년에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없지는 않아요. 보통 뭐 1년에 뭐 한두 건 아니면 두세 건 정도 뭐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 계시죠. 학폭과 관련된 미투. 그래서 학폭에 대한 폭로, 이런 것들. 피해자들은 평생을 마음속에 상처로 지니고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장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학폭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미리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그 TV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갔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같이 올해처럼 뉴스에서 이렇게 학폭에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학교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학폭이 일어난다면 아마 지금 우리 학생들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예, 이거를 쉽게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좀 안내를 드립니다. 저는 4살, 5살 연년생 아들의 아빠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녁마다 책을 좀 읽어주는데 책 내용 중에 심술쟁이 친구를 만났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한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스캔을 좀 해왔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니겠죠? 그죠? 자, 교실에서가 될 겁니다. 그죠? 교실에서 심술쟁이 친구를 만난다면,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와 다투려고 하는 친구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에게도 책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17살, 16살, 많이 컸는데도 말이죠. 예. 교실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놀다 보면 가끔 심술을 부리는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가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가해자나 아니면 이런 다툼을 약올리거나 하는 친구들은 상대방이 기분을 상해한다는 걸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하지 마. 너 좀 선 넘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적당히 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살짜리, 5살짜리도 알아요. 그만하라고 말했는데도 친구가 나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그 학생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네. 자, 친구가 놀릴 때 똑같이 놀리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똑같은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약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계속해서 심술을 부리고 괴롭힌다면 누구에게? 어른에게? 아니죠. 누구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정도가 심하면 학생부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친구가 심술을 부릴 때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물론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내가 문제가 있는 것보단 친구가 먼저 심술을 부렸다면 친구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한 반에 28명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고 하나의 집단이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정말 사랑하는 한 아빠 엄마의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괴롭히고 다투고 그다음에 그 학생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주면 4살짜리, 5살짜리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학폭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 없죠. 남학생이 96%. 인원으로 따지면 전체가 224명 중에 여학생이 5명인가 그래요. 거의 남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 행동하는 것들이 거칠고 말이 험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학폭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툼이나 괴롭힘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패드립에서 시작합니다. 패드립. 제가 교직이 지금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학폭의 모든 원인은 다 패드립에서 시작합니다. 패드립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역겨운 욕과 그 내용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약올리는 걸 패드립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패드립과 성희롱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패드립 듣는 즉시 학부모 소환합니다. 왜냐면요, 미리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이게 다툼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한 패드립을 부모님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하게 합니다. 어머님들은 생전 들어보지 못하셨을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 다 알아요. 이거. 이거는 어머님들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모르시죠? 어떤 단어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이거 다 가족들을 폄하하고 가족들을 네. 빗대어서 약 올리는 말들입니다. 엄마의 신체 부위, 엄마의 직업, 그 다음에 네. 이런 것들을 빗대서 정말 더럽고 역겨운 내용으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장난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듣다 보면 내 엄마를 내 누나를 막 이러면서 네, 확 또 열이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죠. 네, 사용한 패드립 부모님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설명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네. 등골이 서늘해지죠? 이거 설명할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럽고 네. 그렇죠? 네. 작년에 어떤 한 학생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셨대요. 캠핑을 가셨는데 이제 아이들은 밖에서 모닥불 피고 놀면서 좀 이따 잔다고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주무셨대요. 주무셨다가 아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셨대요. 근데 듣는 순간 밤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숨도 주무시지를 못하셨대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정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들어봤던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하는 학생이 아니었대요. 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런 패드립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나가서 혼낼까도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머니도 아마 들으시면 정말 그럴 만한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패드립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 예. 발견 즉시 학교에서는 몇몇 중대 범죄로 치는 그 행위들이 있는데요. 일단 성과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성적 조작과 성희롱. 요거 두 가지는 학교에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발견 즉시 학생부에 징계 조치되고 바로 교육청에 인계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돼요.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나 폭력, 학폭했다, 성희롱했다라는 게 적혀 있죠. 어디를 못 가요? 대학을 가려면 생기부를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학교폭력으로 며칠 동안 지도를 받았습니다. 써 있으면 어느 대학에서 뽑아줄까요? 취업? 업체에서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고 얘를 뽑아야 되는데 뽑으려고 봤더니 학폭이 있어.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자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3m씩 떨어진 곳에서 각자 이거는 언제 선생님이 조사를 하냐면 이거 느낌 이상한데 촉으로 할 수 있어요. 감이 이상해요. 분명 우리 반에서 학폭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학폭이 일어난 조짐이 보여.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들었는데 애들이 패드립을 해. 누구 한 명을 대상으로 막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괴롭혀.
이런 것들을 촉이나 감으로 또는 들어가시는 교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쯤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종이를 가지고 갑니다. 넓은 도서관으로 가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적습니다. 전부 적고요. 그 다음에 적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엎드려서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적는 아이가 제가 신고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을 내용 없는 사람은 애국가 1조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다 같이 적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학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된 주요 일정을 좀 볼게요. 다른 내용은 뭐 다 학교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3월 8일 날 정상적으로 등교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7월 21일이에요. 이거 두 개만 알면 될 것 같죠? 나머지는 학교 다니면서 또 까먹고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그때그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일정표입니다. 아침에 몇 시까지 등교하는 거예요? 8시 50분까지는 등교를 해주세요. 학교에서 정문에서 출발해서 그 학교 현관으로 들어와서 교실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9시까지 교실에 들어오기 위해서 8시 50분까지는 학교에 도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게 되면 정문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오시면 어디로 올라오시냐면 여기에 갈림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로 가지 마시고 여기 오르막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에 발열 체크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 1, 2, 3, 3층 3층으로 오시면 여기에 1학년 7반과 1학년 6반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쯤에 있을 거예요. 요쯤에 있고요. 선생님은 요 같은 층에 있는 요 교무실에 있고요. 허종민 선생님은 요 밑에 교무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이쪽이 기숙사예요. 저희 1학년 7반 같은 경우 11명인데 1학년 6반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제 실습동 자동차 실습동 1번 여기가 자동차 실습동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2층에는 체육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유도 수업하고 그다음에 기타 농구, 배구 이런 체육 수업하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요 3층이 세미나실. 아마 여러분들 개학하고 첫 방과후 시작은 아마 여기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식은 1시부터입니다. 1시부터. 그래서 1시부터 1시 50분까지. 근데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식사를 하니까요. 1학년 아마 13시 15분 정도에 식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끝나는 시간은 4시 40분이고요. 종례는 5시. 그래서 4시 40분에 끝나자마자 청소를 시작하면 5시쯤 종례를 하고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과후를 하지 않는 학생, 그 다음에 기숙사가 아닌 학생들은 이때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버스는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학교 버스가 없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는 인원들이 너무 줄다 보니까 학교 버스가 안산을 왕복하는 학교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혹시 등하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하교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 뭐 셔틀 같은 걸 개인적으로 좀 섭외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요. 섭외를 하셔서 인원을 좀 모집을 요청을 학교에다 하시면 연결을 해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최대한 학교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식은 5시 20분
한 15분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6시까지 석식이 진행이 됩니다. 석식은 방과 후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기숙사생들이 석식을 진행을 해요. 석식을 진행한 후에 6시부터 7시 40분까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 2시간 동안 2교시 동안 방과 후가 진행이 됩니다. 방과 후 조사는 어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는 정보처리 반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오토 테크니션이군요. 예, 그거 듣는 학생들 몇몇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나면 방과 후를 듣는 학생들은 귀가를 하시고요. 기숙사를 듣는 학생들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9시 30분까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시고 취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일과예요. 기숙사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함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학생들은 최대한 등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등교 수업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이 아마 진행이 되게 된다면 원격 수업을 자꾸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자꾸 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검사소를 가야 된다거나 그래서 내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증빙을 3일 내로 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시에는 모든 학생이 카메라를 켭니다. 지금은 어머님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런데 카메라를 학생들은 많이 지금 켜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지 않고, 민서가 그래. 그래서 카메라를 꼭 키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집에 있을 거니까 벗고 수업에 임하는 것을 했습니다.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고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컴퓨터에 없는데요, 카메라가 없는데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2명 접속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접속 하나, 핸드폰으로 접속 하나. 핸드폰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보통 실습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2명이 접속하시는, 2개를 접속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핸드폰 세워놓고 카메라 올리고 한쪽에다가는 컴퓨터로 접속해가지고 수업하는 방법. 꼭 원격 수업할 때는 카메라를 켜주세요. 자, 어머님들께도 예전에 공지를 드렸는데요. 2월 3일, 1월 28일인가요? 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2월 26일까지 방과후가 있었습니다. 방학 중에 방과후가 있었어요. 정보처리 기능사 총 20일간 방과후를 진행을 했습니다. 방과후를 진행을 했고, 총 우리 56명하고 2학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석률을 점검을 해본 결과 마지막 날 출석률은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한 60명이 다 들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방과후를 출석하고 열심히 공부해준 학생들이 있어요. 김현수, 임준혁, 조용준, 주찬민, 유준우, 백창민, 오예준, 이호준, 장시윤, 황준아 이상 90% 이상 출석한 학생들이고요.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출석을 자주 못했던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학생들이 상위 80% 20명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20명에서 총 40명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56명 중에서요 4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보여드린 명단이 40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16명은 아예 접속 자체를 안 한 학생들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요 40명 학생들 중에서도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들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 이상 출석률 50% 이상 되는 학생들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제 관련된 가산점 5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 방과 후 정말 열심히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선물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1만 원짜리 상품권 주찬민 학생에게 드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 무인 복합기가 있습니다. 복사, 인쇄, 스캔, 팩스가 가능한 무인 복합기. 한 장에 50원 인쇄비가 들어가는 40장 인쇄할 수 있는 2,000원 사용권을 김현수, 임준혁 학생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면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학급 내에 봉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은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급식 배식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봉사시간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봉사시간 안 받고 급식비 면제 받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배식 도우미들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들은 봉사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봉사상, 선행상 이런 것들 엄선해서 한 학기마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지킴이나 에너지 지킴이 신청하는 학생들 너무 많아서요. 일단 계약하고 얼굴 보고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방과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최대 6개의 자격증 플러스 자동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자동차 자격증까지 해가지고 방과후를 이용해가지고 6개의 자격증 이상을 취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1학년 때는 정보처리 기능사 여러분들 이 책 다 있으시죠? 혹시라도 이 책 없는 학생들은 방과후 계약하고 방과후 수업 들을 때 이 책 꼭 구입하셔야 되니까 미리 구입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처리 기능사 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글과 엑셀, 한글과 엑셀 이거 두 개의 자격증 A를 따야 되겠죠.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요.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능력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기까지 여기 이제 실기 교재거든요. 실기까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웹디자인 기능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여기에 이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전자계산기 기능사 의 자격증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전자기기 운용기능사 그 다음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보통 고등학생들은 산업기사를 못 땁니다. 왜냐하면 산업기사를 따려면 2년 이상의 그 실무 경험 또는 대학 전문대학 이상의 그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도제학교이고 과정형 평가를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걸 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따는 산업기사를 우리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준비를 하면 전문대학 수준의 산업기사 자격증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 자격증과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 중에 자격증이랑 봉사랑 그 다음에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생기부에만 진행을 해주다 보니까 생기부에다가만 그 확인을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자격증 점수, 봉사 점수, 그 다음에 수상 실적들을 이걸 다시 점수화 시켜서 이 점수가 6점이 넘으면 동색, 10점이 넘으면 은색, 그 다음에 14점이 넘으면 금색 배지를 학생들에게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이는 점수표를 토대로 해서 요거에 맞게 점수를 부여해서 14점 이상인 학생들에게 배지를 부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학생 코드, 보통 여러분들 학생증을 가지고 오시면 학생증 뒤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그 학교 내에 키오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사이트로도 검색이 되지만 키오스크로 바코드를 리딩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공모전, 그러니까 교내 수상에서 몇 점을 수상했는지,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지, 그래서 점수는 몇 점이고 이게 몇 점 이상이어서 배지를 어떤 배지를 받게 되는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자기의 능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질문 올리신 분 계신가 볼게요. 네, 아직 없네요.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 안내는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카톡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불만 많으셨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가정통신문 되게 많은데 집에 오는 가정통신문이 도대체가 한 장도 없어요. 네, 학생들이 엄마한테 안 갖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일로 스캔을 해가지고 학부모 톡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성적 궁금하신 어머님들 계세요. 성적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저한테 개인 톡을 주시면 제가 성적 상담과 함께 학생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적표 안 가져가요. 성적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시대요. 성적표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꼭 보내드리고 내신 관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통신문, 학교 일정 행사, 그 다음에 기초조사, 질문응답 하겠습니다. 학생 톡은 학교 생활 중에 안내할 모든 사항들 안내합니다. 제가 같이 안내하고요. 모든 학생들한테 톡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되게 짧거나 안내해야 될 상황들만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아이들이랑 길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뭐 학생톡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거롭고 이게 계속 알림이 오면 너무 번거로워 하시니까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내 사항만 잘 봐주시면 돼요.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민감사항, 예를 들면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뭐 의료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개인톡으로 주시면 최대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신청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업체는 결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격은 작년은 한 380원 정도 됐었고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세요. 아, 이렇게 우유가 싼데 왜 애들 안 먹이냐고. 중식시간은 아까 얘기했던 13시부터 1시 50분까지입니다. 1시 10분에서 20분부터 식사 가능할 것 같고요. 석식시간은 한 30분 했나? 야, 그만해. 아니, 하구만. 자네 같은 놈들이 한둘이 아닌 전에 결과의 전설이구만. 당신들이 제가 무속으로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석식하고 중식 시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기숙사생이 1학 7반 11명이고요. 1학 6반도 거의 한 10명 정도 돼, 한 20명 정도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구체적인 비용이나 생활 안내는 기숙사 안내지라든가 기숙사부에서 안내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 학교는 항상 자동차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인화성 물질들이 학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숙사생 같은 경우에는 흡연하게 되면 1차는 일주일간 기간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생인데 기숙사에서 못 자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2번 걸리면 퇴사입니다. 퇴사.
그래서 흡연은 하지 않도록 하고 흡연 그럼 검사 어떻게 하냐고 막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어요. 안 걸리는 방법 없나요?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는데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소변으로 검사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부는 걸로도 검사하고 수시로 불시에 검사하기 때문에 2주 전에 담배 핀 것까지 다 나오니까 흡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는 여학생이 없습니다. 여학생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숙생이 전부 다 미성년자들입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5시가 넘은 이제 방과 후 시간이 지나면 사감 선생님을 제외한 교직원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숙사가 굉장히 엄합니다. 통제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기숙사 생활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학생들이랑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 다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나이라면 자유시간도 주고 뭐 밖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미성년자들이고 학교는 학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을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그러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군대처럼 좀 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1년 정도 지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기숙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의 무슨 그런 로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취침 시의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을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을 학교생활부에 적혀서 평생 활용하는 자료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까지 생활기록부가 있거든요. 생활기록부는 전부 리셋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날과 동시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생활기록부에도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적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새 출발이라고 하니까 조금 웃기기는 한데 모든 내신 성적, 모든 출결사항, 모든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리셋됐습니다. 여러분이 땄던 자격증까지 전부 다 리셋됐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좀 나를 좀 채찍질하지 못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 못했다.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백지에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잘 적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쌤은 지금 교직 생활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가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활용되는 게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니까 요거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내용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히는 것들을 좀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인적사항 같은 거 있죠. 주소가 바뀌시면 저한테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 가시거나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출결. 이거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됩니다. 결석 1회, 지각 3회가 결석 1회입니다. 조퇴 3회가 결석 1회예요. 결과 3회가 모이면 결석 1회입니다. 그래서 결석 그 기준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결석의 종류에는 무단 결석이 있어요. 명칭이 바뀌어서 미인정 결석입니다. 미인정 결석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결이 있고 그렇죠? 변결 그 다음에 공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제외하고는 결석의 종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석으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은 요거 2개 뿐입니다. 아프거나 학교장에 허가가 있거나
그 이외에는 다 미인정 결석입니다. 만약에 학폭이 일어나서 출석 정지를 당했어요. 5일 동안. 그럼 5일 동안 미인정 결석, 무단 결석이에요. 자, 아파서 병결을 했어요. 근데 병원을 안 갔다 왔어. 진료 확인서가 없어. 그러면 무단 결석입니다. 병결일 경우에는 아파서 학교를 안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갔다 오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셔야 병결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선생님 저 오늘 너무 아픈데 좀 집에서 쉴게요. 안 됩니다. 집에서 쉴게요가 되는 학생은 여학생 뿐이에요. 남학생들은 집에서 쉴게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집에서 쉬고 병원 다녀오셔서 진료 확인서 제출하셔야 병결로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무단 결석입니다. 공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머님들 다 아실 텐데 체험학습 신청하실 때 이거는 7일 전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7일 전에 신청 안 하면 교관 선생님이 결제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디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팔순 잔치에 가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뭐 친척 결혼식에 가야 된다. 그냥 결혼식이 뭐 부산에서 한다. 그래서 가야 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험학습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체험학습을 쓰고 그럴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험학습 말고 어떤 대회 같은 거, 대회나 자격증 시험으로 인해서 결석을 해야 되는 경우, 저희 학교는 시흥이지만 내가 파주에 살고 있어.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파주로 신청을 했어. 근데 자격증 시험이 12시야. 학교에 왔다가 갈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공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결 처리를 해드립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대회 나갈 때. 이것도 결석.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코로나 관련해서 뭐 능동감시자나 수동감시자 또는 뭐 검사를 해야 된다. 선별진료소에 갔다 왔다거나 그래서 보건소에서 확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결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기타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학교를 대표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결석을 하는 경우는 공결 처리를 합니다. 자, 개근상은 공결 처리하는 거는 결석이 많아도 개근상을 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병결은 개근상을 개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결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개근상은 안 돼요. 그래서 출결사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들어가죠. 성적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자격증 들어갑니다. 자격증. 생활기록부에 자격증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격증 꼭 많이 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는 거 들어갑니다.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환경미화라든가 학교 주변 뭐 정리 이런 것들 하는 것들로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이 한 1년에 한 8시간 정도예요. 근데 1년 기준으로 봉사시간 만점은 1년 기준으로 한 20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60시간 정도 하시면 기본적인 봉사시간을 채우는 건데요. 그러려면 몇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12시간 정도 봉사를 해야 되죠. 보통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뭐 학생들 헌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봉사하는 학생들 거의 없었어요.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 때의 여파로 인해서 봉사활동 자체가 좀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막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선생님이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결, 성적, 자격증, 봉사, 그 다음에 성적 내에서 이제 요 근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특, 과목별 세부 특기 능력을 각 과목의 담당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적어주십니다. 그럼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걸 하고 싶다, 어떤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담당 교사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관찰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집필고사가 됐든 수행평가가 됐든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잘 관찰하셔서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진학에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알러지 있는 사람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구역은 계약하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고등학교에서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고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내용 잘 들으세요. 성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하게 될 정보 처리와 관리 평가 계획이에요. 정보 처리와 관리 평가 계획. 일주일에 2시간 들었고요. 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차, 그러니까 옛날 말로 따지면 이게 중간고사가 되고 이게 기말고사가 될 거예요. 중간고사에 객관식이 70%, 논술형이 30%. 기말고사에는 객관식이 60%, 논술형이 40% 정도 될 거고요. 요걸 통틀어 가지고 60. 지필평가가 60,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40이 됩니다. 수행평가는 실기평가를 2번 볼 거고요. 그래서 각각 20점에 100점 만점에 20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추려집니다. 이 정보처리와 관리 과목은 1반부터 8반까지 전부 다 수업을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224명이 전부 다 이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정보처리와 관리 수업은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 자, 이 등급이 왜 중요하냐면요. 등급이 생활기록부에 적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등급은 몇 명이냐? 자, 여기 보세요. 그거 내신 등급 비율에 1등급은 몇 명이냐면요. 100명 기준으로 4명이에요. 4명. 4등까지. 그러니까 지금 224명이니까 한 9명 정도가 정보처리와 관리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이제 11등까지. 11등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11명이 아니라 잠깐만요. 아니죠. 11이니까 224명으로 따지면 한 3명 정도 되겠네요. 23명. 23명 정도 되는데 앞에 9명이 있으니까요. 그죠? 14명. 14명이 그 다음 14명이 2등급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23명이니까 3등급이 뭐 한 50명 정도 되겠네요. 50명 중에 23명 빼니까 27명 정도가 3등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쭉 9등급까지 계산을 합니다. 어떤 걸? 정보 처리와 관리만.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적히죠. 정보 처리와 관리 얘는 1등급, 프로그래밍은 3등급, 국어는 2등급, 수학은 6등급 이런 식으로 내신이 이렇게 적힙니다. 그럼 요거를 평균 내가지고 진학이나 취업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각 과목보다 우리 그 어머님들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그 평균 내잖아요. 국어 80점, 수학 70점 뭐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과목 수만큼 나누잖아요. 그래서 평균 몇 점 끝이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등급이 나오고 과목별로 일주일에 2시간 들은 것보다 일주일에 4시간 들은 거 더 잘 봐야 되고요. 비율별로 더 등급의 우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1학년 때 내신이 1학년 때 내신이 1.72 등급, 2.34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올 거예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3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필평가가 40이고 수행평가 60인 과목도 있고요. 수행평가가 100인 과목도 있어요. 음악미술 같은. 그래서 이 비율을 잘 계산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계산은 학교에서 시스템에서 다 계산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수행평가 내날 때 내고 늦게 내면 감점이니까요. 내날 때 내고 할할 때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써놨습니다. 1학년이 내신 관리하기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유. 자, 1학년 때는요. 과목을 보시면 1학년 때는 1번부터 8번까지 같이 듣는 과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24명이 같이 듣는 과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은 두 반 56명이 듣고요. 나머지 모든 과목은 224명이 들어요. 근데 2학년이 되면요. 2학년이 되면요. 프로그래밍 과목하고 응용 프로그래밍이랑 여러 가지 과목들이 56명만 듣는 과목들이 많아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224명이 같이 듣는 과목이 몇 과목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7과목인가 8과목을 아마 1반부터 8반까지 전부 다 들을 거고 2학년 되면 한 3과목에서 4과목 정도 같이 들을 거고요. 3학년이 되면 없어요. 3학년이 되면 다 거의 다 한 과목 빼고 다 56명이 듣습니다. 자, 56명이랑 대결을 해서 등급을 올리는 게 쉬워요. 224명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등급을 올리는 게 쉬워요. 224명이죠. 자, 아까 계산한 대로 계산해보면 56명이라면 1등급은 몇 명이냐면 2명이 안 돼요. 1.9명입니다. 그 0.9가 잘려요. 그러면 두 반 중에서 프로그래밍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한 명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교생이 같이 듣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9명. 9명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관리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리셋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내신을 확 올릴 수가 있어요. 한 번 올라간 내신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확 바닥 찍었던 내신은 또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신의 그 서열을 어느 정도 위에다가 맞춰놓고 학기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떨어진 내신을 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올라갔던 내신은 또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1학년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시로 만약에 대학에 가게 돼도 수시로 갈 거잖아요. 수능을 가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수시나 취업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1학년 때 내신 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 특히나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넘어가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 수업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고사전 일주일. 고사전 일주일이 되면 모든 선생님들이 비상입니다. 학생들한테 요점 정리해줘요. 왜냐면 이게 절대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점수들이 나와줘야지 학생들도 등급 간의 변별력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고사전 일주일이 되면 학생들한테 요점 정리를 막 해줘요. 거의 시험 문제를 한 60, 70%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요점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2, 3등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1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합니다. 중간고사 전 일주일, 기말고사 전 일주일. 그러면 1년이면 4번이죠. 딱 한 달. 일주일 한 달. 1년 중에 한 달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요거를 안 해가지고 평균 20점, 15점씩 만드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상위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땡큐긴 한데 선생님 볼 때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저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고사전 일주일에 요약 정리해 준 것만 봐도 우리 IT과에 56명을 제외한 170명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왜냐면 여기 있는 담임 선생님들은 저같이 얘기 안 해주거든요. 지금 IT과만 어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전화 바꿔보세요. 자, 그래서 뭐 저도 IT 담당인 조사다 보니까 사실 IT과에 굉장히 그 뭐랄까 좀 편파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70명을 56명이 다 이겨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1학년 때 내신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동차과랑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경쟁을 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 학생들보다 높은 위치의 내신을 딸 수 있다는 거. 따고 나서 2학년 올라가면 어차피 자동차는 자동차과대로 자기들끼리 내신을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 전체 다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1학년 때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1학년 때 꼭 열심히 해야 된다. 자, 3년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IT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글하고 엑셀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학년 프로그래밍 시간에 자바를 배웁니다. 자바를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 아까 방과 후에 정보처리 기능사 책자 없는 학생들 구입하라고 했죠. 1학년 전체 IT과 학생들 요거 책 구입하시면 됩니다. 컴팩트 자바 구매하면 되죠. 1학년 학생들 전부 다 요거 구매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주 개학하고 나서부터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컴팩트 자바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교자가 천인국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요 C 프로그래밍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배운 것 중에 프로그래밍 책 있어요. 그거랑 요거랑 같이 2학년 때 배우니까 놔두세요. 집에다 놔두고 가져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에서 HTML하고 CSS, 자바스크립트 관련돼서 배울 겁니다. 3학년 올라가서는 JSP하고 서블렛, 그 다음에 DB, 여기에 플러스 DB 배울 거고요. 요게 뭐의 기준이 되는 거냐면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중에 스마트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쉬어가는 과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앱 인벤터 또는 유니티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앱 개발하는 거, 앱 만드는 거 여러분들 같이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들 또 추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하게? 뭐 하냐고요? 네. 왜 삶은 계란 만들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취업 나 삶은 계란 왜 만드는 거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왜 만드는 건지? 길죠? 너무 길지만 어? 그래도 한 번은 장조림?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추리 한 자, 우리가 2학년 이제 취업 먼저 할게요. 취업도 하고 진학도 할 텐데 취업 먼저 하겠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한 이유가 진학인 학생들이 있고 취업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머님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보면 학생은 취업을 원하는데 엄마는 진학을 원해요. 학생은 빨리 취업해서 돈 벌기 원하는데 엄마는 내신 잣다라고 특성화고 보내는 그 요구가 딱 맞아 떨어져서 특성화고로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취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교만의 특징이죠.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아요. 도제 프로그램. 자, 도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국가에서 인정한 회사들의 2학년 때부터 취업을 나갑니다. 취업을 나가서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과 동시에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게 도제 프로그램입니다.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일주일에 1일,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일주일에 2일,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때는 일주일 전부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요. 물론 예, 최저 수당 주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2학년 때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지는 건 좀 웃기기는 하지만 2학년 때는 한 달에 한 40, 3학년 때 1학기 때는 한 달에 한 80, 3학년 2학기 때는 한 200 정도 월급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회사들은 잠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자동차 회사들이고 요 밑에는 IT과 학생들이 취업하게 되는 도제로 취업하게 되는 회사들입니다. IT와 관련된 업을 종사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시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는 아시는 업체들도 많을 텐데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은 아니고 기업과 기업, 그러니까 B2B, 그러니까 기업 하청, 삼성의 하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는 자동차 브랜드 회사들보다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나비 회사죠. 요거는 이제 B2C 회사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마카롱 택시 기반의 KST 모빌리티, 아니면 뭐 한시스템 이런 것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유수의 아이파킹 같은 경우도 주차 시스템 요즘에는 다 무인으로 체크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전산화 해가지고 하는 것들. 검색을 해보시면 요 사진 찍어놨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로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회사들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6명 중에 도제를 희망하는 학생이 42명이었어요. 근데 28명밖에 도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학급은 도제 학급이고 한 학급은 일반 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학급은 28명이니까 28명이 도제 학급 도제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팅크웨어 뭐 이제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학생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42명이었으니까 몇 명이 떨어져요? 14명이 떨어지잖아요. 14명은 일반반으로 가겠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일반반으로 갑니다. 그럼 도제에 합격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두 번째는 내신 성적입니다. 세 번째 출결이에요. 이게 점수표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표. 그래서 점수표를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 텐데 점수표에서 높은 학생들 먼저 도제에 보내요. 좋은 업체들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에 가서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그리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도제 프로그램. 자, 두 번째, 시험 맞춤반. 시험 맞춤반. 시험 맞춤반은 3학년 2학기 때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또 도제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업체만큼은 업체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을 선생님들이 발굴을 해옵니다. 왜냐면 여기는 요건이 있어요. 도제 프로그램에 그 업체가 해당이 되려면 사원이 10인 이상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 매출액이 몇 억 이상 돼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중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특히 여기는 이제 전기전자 쪽,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업체를 발굴을 해서 3학년 2학기 때 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업을 해서 또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미래인재반이 있습니다. 미래인재반. 미래인재반은 사실 진학하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래인재반은 뭐 하는 학생들이냐면 공기업, 공무원, 공단, 공사 이런 데 지원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 지원을 하려면 그럼 저 미래인재만 가려고 공무원이요? 어우 너무 좋은데요. 저 미래인재만 가면 되죠. 저 미래인재만 갈 수 있나요? 네. 요거는 내신이 진짜 좋아야 됩니다. 2등급 이내. 학교 내에서 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반을 꾸려요. 학급을 꾸려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지방직이든 기능직이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공기업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작년에도 우리 학교에서 4명, 5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아까 말했던 일반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도제반과 일반반이 있어요. 도제반은 2학년 7반이고 일반반은 2학년 6반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여기서 뽑힌 아이들은 도제반으로 미래인재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2학년 6반 일반반으로 편성이 돼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선생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진학 모드로 변경. 바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학생들은 좀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말이나 아니면 뭐 방학 때도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 보려면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진학으로 이제 이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취업이에요. 일반 취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졸업과 동시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내가 특성화고에서 쌓은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취업하는 이렇게 되고 이 4가지 내용으로 취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높은 건 이제 도제. 그다음에 이제 이 2개는 이제 성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전부 다 인문계를 여러분들이 가지 않은 게 굉장히 잘한 이유가 뭐냐면 인문계에서는 요걸 할 수가 없어요. 다 특성화고 대상이에요. 미래인재반 이것도 특성화고 대상입니다. 여기에 선생님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공무원 되는 거 진짜 어려운데요? 대학교 졸업하고도 못 가서 안달인데 저희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인재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시험을 보면 대학교 졸업해서 시험 보는 시험이 따로 있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그러니까 인문계는 안 돼요.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특성화고에서 미래인재반으로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 애들은 따로 성적을 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틀려요. 별개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800대 1, 900대 1. 근데 특성화고 졸업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은 뭐 10대 1에서 많으면 한 70대 1, 80, 60대 1,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급수로 따지면 어머님도 다 아시겠지만 9급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7급이나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취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도제 업체들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학 관련돼서. 진학은 아시다시피 인문계 학생들은 2가지만 딱 있어요, 그죠? 수시, 정시, 그죠? 수시는 내신 등급, 정시는 수능 봐서, 그죠? 그래서 쭉 잘라가지고 위에서부터 그죠?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죠. 위에부터 잘라가지고 성적순으로 잘라가지고 가잖아요. 요게 다고요. 근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수시가 있는데요. 수시가 일반 수시가 있고요. 수시가 특성화고 특별전형 수시가 있어요.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정시도 일반 정시가 있고요. 정시도 특성화고 특별전형 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인문계는 여기는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원을 하고
이 특성하고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전국의 고3 수험생이 몇 명일까요? 약 한 6만 명, 5만에서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특성화고 학생들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 한 만에서 한 2만 정도 되거든요. 만에서 2만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취업을 안 하고 진학을 하려고 하는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5천 명 정도 됩니다. 5천 명 정도 돼요. 5천에서 그러니까 반 정도? 만 명? 5천 명에서 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교에서 날고 기고 했던 애들 말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요 학생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요 위에서부터 학교를 진학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특성화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대라든가 아니면 뭐 4년제이긴 한데 무슨 전문대급의 뭐 3, 4년제 뭐 요런 데에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머릿속에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이 적어도 수도권 4년제는 가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물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여건상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성균관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문계에서도 정말 1등급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같은 고등학교니까 우리 그 인문계에 다니는 학생이 1등급하고 그다음에 경자고에 다니는 학생이 1등급하면 똑같이 성균관대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래서 내신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1등급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1등급이라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1.5등급 정도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수도권의 4년제 아니면 유수의 4년제를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는 걸 경험으로 좀 알게 되었어요. 뭐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도권 4년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최저 등급이라는 걸 봐요. 최저 등급이란 건 뭐냐면 너 그래? 특성하고 나왔는데 내신이 이렇게 좋아? 하지만 난 널 못 믿겠어. 내가 너를 뽑아줘야 될 걸 믿음을 주어봐. 그 믿음은 수능을 봐서 뭐 영어 수학 합쳐서 4등급 이내, 5등급 이내, 아니면 뭐 국영수 합쳐서 뭐 6등급 이내. 그러니까 한 과목에 2등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 이내로 맞춰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뽑아줄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을 진학을 하면 정말 그 요강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마다 요강들이 다 천차만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강을 차근차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학교의 수시 전형에는 어떤 수시 전형이 있는지, 수시 전형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는지,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없다면 무슨 고른 기회 전형이라든가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특성화고를 우대해주는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정원외로 무허가가 있는지 요강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저도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진학을 원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전년도 입시 결과와 맞물려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큰 특징은 수시 일반하고 수시 특별전형은 만약에 여기가 정원이 20명이라면 여기는 한 5명 정도 돼요. 왜냐면 특성하고 특별전형 특성하고 졸업생들 자체가 적으니까 정원 수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 IT과야. 그러면 근데 나는 호텔 경영을 하고 싶어. 그럼 호텔 경영학과 갈 수가 있어. 일반 전형으로는 과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관련 전공 학과로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쪽하고 그다음에 IT 쪽 과만 그쪽 과로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동일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동일 계열로만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는 거죠. 수능 보는 건데 나 법학과 가고 싶어, 의학과 가고 싶어, 경찰 뭐 가고 싶어 이런 거는 동일 계열이 아니죠. 네, 이해되셨죠? 동일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랑 수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정시 중에서도 특성하고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5,000명 중에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시로 다 떨어져 나가고 한 1,000명, 2,000명 되겠죠? 그 학생들끼리 특성하고 특별 전형을 봅니다. 특성하고 특별 전형을 봐서 여기서부터 줄을 세워요. 쫙 세웁니다. 위에서부터 가요. 어떻게 해요? 서울대는 없고요. 연세대도 없고요. 그다음 뭐 고려대는 있나요? 고려대는 있는 걸로 알아요.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쭉쭉쭉쭉 나가요. 요 등수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요 등수하고 전혀 다릅니다. 수능 점수가 400점 만점이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고려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370점이라고 해봅시다. 310점에서 360점에서 370점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간다고 칩시다. 경영학과 아니죠. 동일 계열을 뜬다면 컴퓨터공학과를 간다고 칩시다. 근데 수능 정시에서 특성하고 특별전형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서열을 나눠요. 그러니까 특성하고 특별전형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많이 안 했겠죠. 그러니까 360점, 370점짜리 애들이 없겠죠. 그러면 가장 1등하는 애들이 몇 점일 것 같아요? 330점에 340점이라고 340점이 특성하고 아이들끼리 줄을 세웠을 때 1등이란 말이에요. 얘부터 여기 가는 거예요. 물론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정원이 여기는 20명일 거고 여기는 2명, 1명에서 2명이겠지만 정원은 틀려요. 특성하고 특별전형은 지원하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있습니다.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고 점수 자체가 수능 점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줄을 잘못 세우니까 줄을 따로 세우니까.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애초에 준비를 수능 쪽으로 잡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의 특성하고 특별전형이나 수시로 가가지고 내신 성적을 내서 1등급을 받아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는 애하고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 아이는 공부 진짜 잘해. 수능 봐도 될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안에 있는 학교 가려면 어떤 등급이 나와야 되냐면 2등급, 그러니까 올투라고 하거든요. 올투 수도권이에요. 올투 수도권 4년제. 그러니까 언어 영역, 국어 영역 2등급, 수리 영역 2등급, 그다음에 영어 영역 패스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탐구 영역, 탐구 영역까지 쭉 올 2등급을 맞으면 수도권 4년제를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올투면 수도권에서 좀 변두를 주겠죠. 그리고 보통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 영역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봐요. 예를 들면 세계사라든지 뭐 윤리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물리라든지 화학 이런 것 중에 두 개 선택하는데 특성화고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과목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수능으로 뭘 보느냐? 이 학생들만 특별히 직업 탐구 영역이라는 과목을 수능을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제도, 기초제도라든가 아니면 공업, 일반 아니면 농업고등학교를 이용해서 농업 일반, 수산업의 이해, 아니면 가사실업, 생활 서비스의 이해 이런 것들 한 8과목 정도, 10과목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아무거나 보셔서 수능
등급에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줄 서는 데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 끝까지 할 수 있는 갑자기 끈기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이 방법도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견뎌내는 아이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1년에 한 2-3명? 많으면 10명? 10명 안쪽?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들 다 취업하거나 수시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나만 이러고 있나?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정시를 준비하려고 하다가도 결국엔 3학년 1학기 때 풀이 꺾여가지고 수시로 그냥 대학 진학을 하고 이렇게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필요 없는 거. 이거 회사랑 관련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재직자 투표전형. 재직자 투표전형. 재직자 투표전형은 뭐냐면요 3년 동안의 실무 그러니까 회사 경력이 있으면 연점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3년을 채워야 돼요. 문제는.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회사 경력이 있으면. 그리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는 거. 군대 1년 지금 몇 개월이죠? 1년 2개월인가요? 16개월인가요? 저는 2년 넘던 시절에 살아가지고 모르겠네요. 하여튼 군대 갔다 온 경력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재직자 투표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대, 숭실대, 홍익대, 세종대, 인하대 이런 유수의 수도권 4년제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계 학생들하고도 경쟁하지 않아요. 특성하고 특별전형으로 수능을 본 학생들하고도 경쟁하지 않아요. 수시를 쓴 학생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이 학생들은 오로지 3년 동안 회사에 재직했다는 경력만 있으면 이 유수의 수도권 4년제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쟁률이 불과 3대1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선, 치, 업, 후, 진, 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실무 경력들을 배우기 위해서 후에 진학을 하는 경우를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지원율도 적고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진학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좋은 학교들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 첫 번째 문제 3년은 못 채워요 학생들이. 왜냐면 이게 이제 3년이면 뭐 회사를 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6개월 뭐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해서 그죠? 다 더해서 36개월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버티지를 못한다는 학생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3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 버틴다 해도 3년 정도를 어떤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승진이 돼요. 승급이 돼요. 그러다 보면 회사에 중책을 맡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참 우픈 얘기인데 학생들이 3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중책을 맡아요. 주임이라든지 대리라든지. 그러면 너무 바빠. 야근이 많아. 너무 바빠. 회사는 나왔으면 안 돼. 망해.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거랑 뭐랑 바꿔야 돼? 월급이랑 바꿔야 돼. 이미 중책을 받은 이상 월급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이걸 포기하고 저런 학교들을 가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좀 어려운 점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선생님 제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간 학생들도 있고요, 경희대 간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 간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동해 계열입니다. 뭐 제2차 투표 전형은 어느 학교를 가나 있어요. 있기 때문에 3년만 채울 수 있으면 이렇게 대학 진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취업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물론 진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취업을 통해서 회사에 진학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어떤 학교의 모집 요강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인하대, 여기 아래 그러니까 거잖아요. 수도권 4년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인하대에 있는 모집 요강을 가지고 왔어요. 세 개를 못 넣어야 돼요. 학생부 종합이든 고른 기회든 지원 가능 여부는 특성화고를 포함해서 다른 학교들도 같이 그러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특성화 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없더라고요. 물론 전문대나 이런 쪽에는 있는데 수도권 4년제나 이런 쪽을 선생님이 뒤져보니까 특성화고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종합평가를 해요. 서류 종합평가를 해서 우리 준하는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그러지? 그래서 종합평가를 해서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게 참 되게 웃긴 게요. 서류 종합평가가 100이잖아요. 그럼 서류에서는 어떤 거를 평가를 할까요? 여기에 이제 지성, 적성, 인성, 종합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 학교의 모토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기초 학업 역량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본다는 얘기예요? 성적 본다는 얘기거든요. 성적을 안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기부에 있는 성적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성적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진로 관심, 적성, 전공에 대한 탐색. 뭐예요? 전공 성적도 볼 거란 말이에요. 전공 담당 교사가 이 학생이 관찰한 것들을 특기사항으로 적어준 것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이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당연히. 공동체, 봉사 시간이라든가 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다 해도 당연히 생기부를 기본으로 보겠죠. 이게 학생부 종합이 됐든 고른 기회가 됐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류 종합평가 100이라고 쓰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 종합평가가 100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학교에서의 그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량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해도 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성적을 안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출결 상황을 안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활동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학교 내신이라든가 자격증, 봉사활동, 자기 자율활동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1학년 때부터 챙겨서 성적을 만들어 가시고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4년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거 작년도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와봤어요. 정시 선발 비율이 확대됩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수시로 정시를 늘린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래서 19%에서 24%로 올려라. 이제 정시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비단 인하대학뿐만이 아니에요. 수도권 4년제라든가 일반적인 4년제들은 정시 선발 비율이 확대될 것 같아요. 정시 선발이 확대가 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게 그 정시의 특성화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로 뽑거든요. 이게 이제 4년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원 외로 뽑아요. 정원 외로 1%에서 3% 정도 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에 뭐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다 그러면 뭐 한 명 이렇게 정원이 많은 것들 1%에서 3%니까 정원이 많은 학과들 중에서 뽑겠네요. 그래서 뭐 학부로 뽑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 3% 정도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 30명이죠. 그럼 3% 같은 경우는 0.9%란 말이에요. 0.9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명 정도 뽑는다고 치면 여기 이제 한 명 정도 뽑는 거예요. 정원 외로. 그러면 컴퓨터공학과의 정원 31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뽑겠다. 뭘로? 수능으로, 정시로 뽑겠다. 이걸 확대하겠다. 근데 이제 30명, 정시 정원이 30명인 걸 50명으로 늘리면, 그죠? 1.5명이 되겠죠. 당연히 정원으로 3%로 정원을 뽑는다고 치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뽑는 비율을 뽑는다고 치면, 정시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2, 3학년 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정시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든 성적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가게 되는 게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그다음에 기계공학과 이런 데 갈 수 있거든요. 동일 계열로. 자, 2등급입니다. 2등급. 평균이 2등급이에요. 평균이 2등급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1.5등급에서 1.8등급 된다는 얘기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 진짜 중요하겠죠? 내신 따기 제일 좋은 학년이 몇 학년? 1학년. 1학년 때 223명이 같이 경쟁할 때 등급을 확 올려놓지 않으면 진학했든 취업이 됐든 할 수가 없다. 자, 요거는 대림대학교 전문대 거 갖고 왔습니다. 전문대학교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있어요. 여기.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있는데 보통 4년제하고는 틀려서 내신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중에서 그러면 1학년 1학기가 있을 거고 1학년 2학기가 있을 거고 2학년 1학기 다시 할게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수시가 이제 접수를 하겠죠. 요 5개 중에서 우수한 2개의 학기. 이 중에서 나는 제일 잘한 데가 1학년 때 진짜 잘했어. 2학년 때는 망했어. 괜찮아. 이거 2개만 딱 싸잡아가지고 성차 등급 반영하면 돼요. 그래서 전문대, 그러니까 유명한 전문대, 우리나라 4대 유명한 전문대가 뭐가 있어요? 동양, 대림, 명지, 인하. 이게 4대 천왕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5학기 중에서 2-3개 학기의 전체 교과목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반영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대학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신을 언제 따야 돼? 당연히 1학년 때 따야지. 1학년 때 언제 따야 돼? 1학년 1학기 때 따야지. 왜? 애들 아무도 모르대. 애들은 이거 모르거든. 나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이거 하나 일단 따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나중에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아니 우리 반에 28명,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56명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봐야 싸움밖에 더 나냐고. 우리끼리 의상한다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대로 가고 열심히 하고 밑에다가 누구 깔자고 170명 깔자고. 그러니까 1학년 때 열심히 하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이 좋아야 취업도 되고 진학도 되니까. 성적 볼게요. 우리 여기 갈 수 있어요. 그죠? 성적 어떻게 돼요? 평균 내신 등급 2.3등급, 3.2등급. 꽤 높죠? 네, 여기도 수도권 4년제만큼이나 등급이 높아요. 그죠? 근데 왜 등급이 높냐면 여기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특성하고 아이들끼리는 2등급에서 3등급이야. 실제적으로 일반고 아이들은 같은 학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등급이냐면 4등급에서 5등급이야. 한 등급 차이 나죠? 1.5등급 차이가 나잖아. 실제적으로 여기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인문계 학생들보다 1.5등급 높아야 된다고. 좋은 학교 가려면. 12월로 수정했어요. 작년에. 네. 자, 네. 네. 여러분들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11월까지 마감해놓고 안 되는 사람들은 대학들이 12월까지 몇개 위기에 더 추가를 해서 처해졌습니다. 맞추. 그죠?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 작년에 모집이 많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응. 사실 어머님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참 안타까울지 12월 모르겠지만 학생들 네, 대학을 네, 보내고 네, 싶으면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 예, 아니 왜? 12, 학생 수가 10월달에 줄었잖아요. 선생님들 다 출장 가시고 대학 그거 수는 안 어차피 줄었잖아요. 수정해야 될 게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등록금만 있으면 네, 어디든 알겠습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충청도 전라도에 저 산기슭에 가면 대학들 엄청 많아요. 등록금만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어떻게든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어디든 좋은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를 잘해야 된다고 했죠? 생활기록. 빡빡하게. 출결을 빡빡하면 안 돼요. 출결은 깨끗하게. 나머지는 빡빡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죠? 내신 관리 철저히. 언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이거 진짜 엄청 중요. 인문계 애들은 언제가 중요해요? 2학년 중간부터 3학년 초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왜? 이제 수능이 가까워오니까. 근데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언제 제일 중요해요? 이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2, 3학년 때는 놀아도 돼. 3학년 때는 놀아도 돼. 2학년 때 놀면 좀 그렇지. 3학년 때는 놀아도 돼.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1년입니다. 인생 결정 1년. 인생 결정 1년 좀 고생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16년 동안 열심히 놀았잖아. 16년 열심히 놀았는데 1년 고생해서 내 남은 30, 4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나 같으면 1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님도 안 그러세요? 1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투자하라고 했나요 제가? 아니죠. 뭐 투자라고 했어요? 4주. 4주만 투자하면 된다고 했죠. 언제? 시험 전 1주. 시험 전 1주씩 4번 시험.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딱 4주뿐이라면 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나머지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봉사, 자격증, 그 다음에 세특 열심히 하는 만큼 써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결 열심히 보내주세요. 지각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공부 대신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학생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뭐 4주만. 인생에서 4주만. 자, 그 다음에 3월 8일부터 방과후가 진행이 됩니다. 방과후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36명이 신청을 했어요. 56명 중에서 36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 정보 처리만. 그다음에 자동차 쪽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 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하면 방과후에 대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안내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줄 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중간고사 전 1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과목별로 요약 정리해 준 거 열심히 하는 거. 두 번째, 수행평가 내주시면 수행평가 열심히 하는 거. 세 번째, 자격증 따는 거. 정보 처리, 기능사 따는 거.
요거 3개 일단 하세요. 거창한 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정말 거창한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그때 중요했던 내용들을 강조해 준 것뿐이지 어차피 풀어놓고 나면 다 그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지도해드리고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선생님 저 취업할까요? 진학할까요? 선생님 저 대학 갈까요? 선생님 저 도제 저 띵크웨어 가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 3개만 그리고 또 하나 출결 정말 중요한 거 출결 요거 4개만 4개만 예, 강조하셔서 예, 하시면 여러분들이 1학년 준비하는 데는 더 할 나위 없겠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1학년 IT과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고요. 나머지 도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얘기하고 진학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제 그 취업을 담당하시는 부장님 그리고 진학을 담당하시는 부장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실 테니까 그거를 안내하실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이제 너무 설명이 많았고 너무 길었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네,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있고 지금 동아리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자기가 좀 관련성 있는 동아리에 좀 가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아리의 종류를 좀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학교에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연수해갖고 그거는 동아리의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일반 상식 퀴즈, 바리스타, 농구반도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동아리 그리고 IT 컴퓨터 유지보수라든가 도서반, 인공지능 연구반, 웹프로그래밍, 정보기술, 자동차 정비, 방송반, 기타 등등 요거에 대한 안내는 나중에 안내를 드릴 거고요. 동아리는 이렇게 약 한 50개 정도의 동아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5시에 끝나나요? 네, 수업은 4시 40분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청소가 끝나면 4시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시 전에 종례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식은 5시에 끝납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외 다른 곳에서 해도 반영이 되나요? 네,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시겠지만 1318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등록되는 봉사활동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등록이 안 되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져오시면 봉사활동에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학생들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 종류를 신청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학생들이 신청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 오시면 좀 나눠가지고 분배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 들어왔어? 한 20 대여섯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전달이 안 됐어? 전달이 됐지.
예상을 빗나가지 잘했어요. 않았어. 7번 예상대로야 무조건 그게 정상이야. 6번은 거의 없다시피 전멸이. 상대는 뭐예요? 어디요? 25번 자리가 USB 인식이야. 근데 방금도 한 명도 신청 안 한 거 보면 굿지다. 또 그러면 다 했어. 굿지다. 아이디도 강력한. 역시 아이디가 덜 쓴가? 큰일이다. 2학년 6번은 일단 다 깔리니까 금방 되더라고. 아이디가. 집이 멀어서 2학년 6번 입학시 때 학생들만 학교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입학시 때는 학생들만 오시면 됩니다. 원래 학부모님들도 오시기는 하는데 뭐 오셔도 되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집이 멀어서 방과후 수업을 신청 안 했는데 방과후 수업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자격증을 딸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전공처리 기능사 필기를 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캠 켜요? 캠안 켜요? 방과후는 매일 하나요? 네, 월화수목 금 매일 합니다. 특강은 저도 다음 주에 걔가 계약하고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특별히 명절 전이라던가 아니면 학부모 총회라든가 뭐 이런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은 매일 합니다. 시간 내에 운동 일시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문제학생 없나요? 학부모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세요? USB가 하니까 오래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아요. 개수가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금요일 방과후 수업 합니다. 금요일에도 방과후 수업이 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금요일 방과후 수업 끝나고 집으로 기숙사생인가요? 금요일 날 방과후 수업 끝나고 보통은 보통은 토요일 날 아침에 퇴사를 하는 게 일정입니다. 일정인데요. 담임선생님한테 외박증을 끊으시면요. 금요일날 방과후 수업 끝나고 집에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데리러 오시면 가실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 뭐 어머니들 막 기숙사 있는 학생들 좀 되게 답답해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맨날 스마트폰 들고 있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걷고 막 이러면 좀 힘들어서 그런 학생도 많이 있고 좀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최대한 외박증 좀 많이 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반 학생 이제 OT는 유도는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요, 유도는 1학년 체육 수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 안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신청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 혹시 동아리에 유도 동아리가 있었나요? 그렇죠? 쌤, 네. 학교에서 핸드폰 걷나요? 네, 아침에 핸드폰 걷습니다. 스마트폰 도우미가 아침에 핸드폰 걷고요. 종례 시간에 나눠줍니다. 유도복은 그러니까 계약하고 오시면 체육 수업 전에 나눠드릴 것 같아요. 따로 사는 거 아니에요? 따로 사는 건데 이제 산다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체로 학교로 도착을 할 것 같은데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 나 혼자 떠드는 줄 알았는데. 고마워.
자, 그러면 됐고요. 저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1학년 6반 학생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제.